같은 날이라서 조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28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교재 14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쫙 복습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1번에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되지요. 148페이지에 구별 개념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낙약자는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4번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예사를 표시해야 되죠. 5번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8번에 4번은요. 149페이지를 보면 위에 조문 박스가 있어요. 그 조문 박스 542조에 나와 있죠. 채무자는 이 채무자가 낙약자죠. 낙약자는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계약의 해제. 동그라미 1번은 해제의 효과라고 해서 155페이지에 나와 있죠. 155페이지에 보면 밑에 해제의 효과라고 해서 548조 1항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2항이 있습니다. 금전반환 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말하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쌍방 일방 당사자가 자신 채무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이행 거절이라고 하죠. 152페이지를 가면요. 152페이지 위에 보면 법정 해제권 동그라미 1번 기억에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습니다. 544조. 일단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행 거절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3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기간에 걸리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몇 년? 10년의 기간에 걸립니다. 10년. 4번 정기행위라고 되어 있죠. 정기행위는 또다시 아까 봤던 152페이지에 있죠. 정기행위 이행지체. 오른쪽에 있군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니은에 보면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거를 정기행위라고 부르죠. 그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해제권 발생 사유 쭉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죠?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15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있죠. 해제 불가분성 547조 1항 155페이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틀린 거 5번이 되겠지. 그렇게 해제도 한번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니까 해제 사유와 해제 효과를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0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문제군요. 그죠? 자, 계약금은 우리 교재에 보면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약금은 오른쪽 161페이지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고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며 특약을 해야만 위약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때 해제 방법의 박스 2번 수령자는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배액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된다 그랬고 이행 착수와 관해서는 한 장을 넘기면 이행 착수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중도금 지급과 등기소 동행 촉구가 있고요.
이행착수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렇게 되죠.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고요. 자, 계약금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5번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즉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번에 1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위약금 아니라 그랬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100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해제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100을 제공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죠. 갑은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100을 제공하면서 해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을 제공하기 전이라면 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죠. 그러니까 을은 포기하고 해제 못하고요. 4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죠. 갑이 최고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지요. 그게 4번이죠. 5번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죠. 그 5번 지문은요. 161페이지 위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16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표가 있고 위약금 표 밑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자주 출제되는 판례죠. 31번 담보책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이 저당권 행사입니다. 자, 저당권 행사는 우리 교재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가로 1번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담보책임이라고 저당 출회손이라고 되어 있죠. 출회손이 뭐예요?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재액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이죠. 저당 출회손. 그래서 31번의 동그라미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죠? 자, 2번은 경매에 의한 담보책임인데요. 167페이지로 가봅니다. 양가로 9번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만 인정될 뿐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죠. 자, 왼쪽 166페이지 양가로 8번에 보면 물건의 하자라고 돼 있죠. 물건의 하자는 경매의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만 담보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죠.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1번에 3번이 좀 전에 봤던 거죠. 166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8번 물건의 하자 반가로 1번에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률적 장애가 있다. 이것도 물건의 하자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동그라미 4번은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10번에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가로 1번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반가로 1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1번에 4번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겠지. 자, 5번은 매매 목적이된 권리 일부가 타인 권리죠. 자, 일부 타인 권리 16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을 보게 되면 5번째 줄 양가로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거를 1년 내에 해야 되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일부 타인 권리. 그러면 5번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할 때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이 되겠죠. 32번에 1번 자 차임지급과 관련해서 임대차 자 임대차에서 첫째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게 임대차의 효력이죠. 우리 교재 173페이지부터 보면 임대차 효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인의 의무 동그라미 1번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고요. 한 장을 넘기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175페이지 지상물 매수권이 나옵니다. 이런 단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를 가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 의무 중에 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지급 의무와 관해서는 니은 차임증감 청구권 177페이지 위에 디귿의 차임의 감액 청구권 그리고 가운데 미음에 보면 공동임차인의 연대 의무가 나오죠. 그거 출제됐죠.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을 땐 연대하여 지급하라. 그런데 32번에 1번은 분할하여 지급 의무로 보답하니까 틀렸죠. 연대하여 지급해야 돼요. 연대하여. 틀린 지문이죠. 32번에 2번은 임차권 양도 전대죠. 178페이지를 가면 5번에 임차권 양도 전대가 있고요. 박스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2번이죠. 반면에 오른쪽 3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전대했다. 적법전대죠. 적법전대는 180페이지에 있죠. 18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번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적법전대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임대인과 전차인 박스를 보면 1번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따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2번 의무를 부담한다. 아하, 적법전대의 경우에 전대차를 했을 때 갑이 동의를 했다면 병원갑에게 직접 비용 따위를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직접 차임지급 의무는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적법전대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적법전 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적법전대의 특징이죠. 4번은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거죠. 임대차 기간은 171페이지 나와 있죠. 특히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는 635조를 기억하셔야 되죠.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동산 임대차의 경우 누가 해지 통고하든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죠. 그거 말하고 있고요. 자,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173페이지. 비용 상환 청구권. 맨 밑에 보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626조가 있죠. 1항이 뭐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죠. 2항이 뭐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한 장을 넘겨보면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으며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리고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를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33번 1.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자, 174페이지 가면 174페이지 좀 전에 확인했죠. 비용상환 조건. 그럼 그 밑에 3번에 보면 부속물 매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보면 적용 범위에 보면 양가로 보면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에 비용상환 조건은 적용이 되지만 부속물 매수 조건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임차인이 임의로 부과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 안 되죠.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4번이 틀렸죠. 비용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속물 매수 조건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34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갑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을소의 땅을 빌려서 을소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문제에서 두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 이게 뭐예요?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1번 유효다, X 무효다.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 청구에 거절당한 경우 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는 당연히 매수 청구를 못하지요. 자, 3번은 뭐예요? 갑이 매수 청구했어요.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갑이 건물 인도를 거절해. 그러면서 땅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땅 사용만큼은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그게 2번이죠. 3번이죠.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땅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4번은 우리 176페이지에 보면 효과에 동그라미 C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철거 집행 전까지. 176페이지 디귿 효과에 C에 있죠. 집에 가서 지상물 매수권 한번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용 상환, 부속물 매수, 지상 매수 한번 쫙 정리하셔야 됩니다. 철거 집행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4번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까지는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요.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갑이 건물을 등기했어요. 그럼 갑은 622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라고 해서 622조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율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은 거 3번이죠. 35번. 자, 민사특별법은 따로 요약집 체크하지 마시고요. 나오는 지문만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영사회하고 백선 문제 있는 지문만 확인하고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세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자, 35번에 1번. 주거용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2번은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이 우선 변제권 취득할 목적으로라고 돼 있으면 요거는 가장임대차가 됩니다. 가장임대차는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의 두 번째 절 인도와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인도와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 갑이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병에게 전대하여 전 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물론 전대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적법 전대해야 돼요. 이때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 등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죠. 이때 임차인은 무슨 점유예요? 간접 점유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죠. 4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4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지요. 그리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36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 동그라미는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요. 소액 임차인은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임차인은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3번 대지만 환가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요. 4번이 틀렸죠. 자,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돼요. 이걸 1억 5천으로 증액을 해요. 자, 이때 증액한 만큼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후순위니까. 증액한 만큼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주택이 경매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죠. 5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37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동그라미 1번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죠. 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집 많이 보지 말라 그래놓고 196페이지야 197페이지를 가면 기준금액과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9억 원 이하죠. 수도권은 6억 9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37번 1번 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까지 포함해서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위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196페이지를 가면 196페이지 양가로의 반가로 2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연체 해시,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작성. 요 6가지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번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갱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198페이지를 가면요. 198페이지를 가보세요. 198페이지를 가면 밑에 보면 반가로 3번 갱신된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었을 때 차익 및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초과 임대차에 적용이 안 돼요. 갱신 요구권까지만 적용이 되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차익 및 보증금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당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100분의 5 범위라는 제한이 없어요. 초과임대차는. 초과임대차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지만 그 효과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주택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고요. 상위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연 1할 2푼과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계약 권리금 회수 보장이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달 동안 임대인은 방해하지 말아라. 그게 권리금 회수 보장이죠. 틀린 거 3번. 38번 집합건물법의 동그라미 보면 복도죠. 복도는 당연히 구분석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죠. 2번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이거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3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지만 단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가 됩니다. 4번 공용부분이나 대지는 분할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5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반대자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촉구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촉구해야 돼요. 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통지.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가 뭐예요? 변제기 후 청산금을 통지하는 거죠. 이게 실행통지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이게 실행통지고 청산 절차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평가액을 통지하라 말이죠. 그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 말이에요. 채무자 등이고요. 채무자 등에 셋이 있어요. 채무자가 있고 물상 보증인이 있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3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해야 되죠. 4번 통지는 변제기 후에 하는 거예요. 변제기 이후 2월 내에 하는 게 아니라요. 변제기 후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2달은요. 청산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변제기 후 2달 내에 하는 게 아니라요.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진행될 뿐입니다. 변제기 후 2달 내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통지는 변제기 후 언제든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5번은요. 만약에 얘네들 말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고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번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40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단 부실법은요.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부실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번 보면 누구든지 아닌데 예외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실법에서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그게 원칙입니다. 대원칙. 우리 부실법 맨날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부실법이 적용이 되면 명의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228페이지를 보세요. 4번에 명의상 약정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5번에 원칙 등기도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요. 226페이지를 가면 3번하고 4번은 226페이지를 가면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3개가 나와요. 밑에 네 번째 줄 반가로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2번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라고 하면서 공유로 등기한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오른쪽 가운데 반가로 3번 박스 밑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경우 이 3가지는 부실법이 적용이 안 돼요.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3번과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요게 문제인데요. 이 5번은 우리 228페이지 가보세요. 228페이지에 가면요. 5번의 양가로 1번 등기 무효라 그랬죠. 예외가 있어요. 그 화살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계약 명의 신탁이죠.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갑이 여러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고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을 때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이 매매와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매도인이 악의냐 선의냐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매도인이냐 수탁자냐 이렇게. 자, 이때 40번에 5번으로 가봅니다. 좀 전에 밑줄 그어준 거.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여기 보세요.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된다는 건 매수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방당사자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 여기 보세요. 타방당사자가 선이라면 이렇게 되죠. 선이라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여기 보세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명의상 약정은. 등기만 유효가 등기만. 5번이 틀렸죠. 네 번째 줄에 명의상 약정을 지워야 되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등기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에 4회차쯤 돼서 사례 형태로 한번 다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부실법은 요 계약 명의신탁만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맞출 수 있는 확률 한 60% 정도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 사례 형태 문제가 한 60% 나오니까 일단 요렇게 부실법 조문을 확인하시고 2회차, 3회차, 4회차는 각각 사례 형태 이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부실법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체크해드린 거 그 체크해드린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테마 전체를 차임 아까 체크해드린 그 차임과 관련된 전체를 지상물 매촉과 있으면 지상물 매촉은 전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꼭 꼼꼼하게 확인 안 해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복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